실장 앞에 있는 황동희선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자연의 팀장 박경식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약간 입시 전체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는 어떤 토크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자연의 수시 대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저희들 수업하는 그 강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15 대입 일정인데 일정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시죠? 지금 이미 이제 수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시 시작이 됐다는 거는 준비를 지금부터 좀 늦어도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는 거고, 원서 내는 건 9월 6일부터예요. 그렇지만 시험이 이미 9월 말 정도부터 시작이 되죠. 하고 10월달 집중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능 후에 또 집중적으로 있고, 이렇게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연계 수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부터 약간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서 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연계 팀장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수학 선생님들 계시면 되게 좋을 텐데, 어차피 자연계 팀장은 수학에 대해서 잘 아시고 수업도 좀 하시고, 또 자연계 팀장하고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자연계 수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2015학년도 주요 대학의 전형 유형별 모집 비율인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주요 대학들입니다. 서울시립대까지 서울에서부터 했을 때 교과 전형이 약 9% 정도 돼요. 저기 비율입니다. 각 학교의 비율. 서울대가 일단 교과 비율이 높죠. 그거 지균인데요.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15%, 쭉 해서 외대 7%, 없는 학교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9% 정도 되고, 종합 전형이 이제 올해 새로 등장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이 전형이 이제 종합전형이 됐다.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생부에 교과하고 이제 비교과가 있는데, 그 비교과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는 이런 전형이 되겠죠. 종합전형에서 24% 정도 뽑습니다. 많이 보는 학교 되게 많이 뽑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는 서울대는 이게 수시인데, 정시에도 논술이 없었지만 수시에서도 사실상 논술인데, 논술 전형은 아닌 거니까 빼고 나면 다른 학교들 연대가 좀 줄여서 21%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 30%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6% 정도가 돼요. 그리고 특기는 이제 실기는 뺐습니다. 미체에 해당되는 실기 전형은 빼고 순수하게 특기, 우리 자연계니까 수학이나 이제 과학과 관련될 수 있는 과학 인재나 아니면 수학 특기자 전형, 이 전형들이 있는데, 연대 같은 경우에 특기자 전형에서 굉장히 많이 뽑죠. 특기자 자연계, 명칭이 그렇게 올해는 명칭이 바뀌어서 과학, 공학 인재 전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형 같은 경우에 뒤에도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연과고 학생들을 뽑는 전형이 아니냐. 물론 연과고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은 전형인데 많이 뽑히지는 않고 일반고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런 전형이 되겠고, 여기 연고대 정도만 하더라도 연과고보다 일반고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더 뽑고는 싶지만은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이 뽑히는 그런 전형이 됐어요. 수가를 중심으로 한 특기자 전형입니다. 여기서 6%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수시가 25%하고 정시가 35%. 아무래도 사회고대학을 갈수록 저기 이제 좀 표가 있겠지만은 수시가 좀 더 비중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65%, 45%고, 이제 수시에서 못 붙게 되면 정시를 2월 시키는데 2월을 시켰을 때 비율이 대략 한 6대 4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시가 60%, 정시가 4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아무래도 이제 논술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실 거니까 뒤에서 논술 이제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에서는 설명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런 전형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구나 정도만. 그리고 이제 미리 좀 안내를 드리자면은 그 개별 어떤 상담, 자연계 선생님들하고 개별 상담은 여기 박경인 선생님이 그 화요일 내일이죠. 화수 낮 시간대에 시간이 된다. 나중에 이제 데스크에 전화하시면 시간 일정을 잡으실 수 있을 텐데, 화요일, 수요일 낮 시간에 이제 박경인 선생님이 시간이 되시고 개별 상담을 하실 거고, 또 수리 선생님은 화, 금, 저녁이에요. 화금 저녁 6시, 10시까지 4시간 동안 화금 이렇게 이제 있고, 그리고 입시 전체에 대해서 학생부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어떤 전형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냐, 어떤 대학 정도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이후에 그림을 또 어떻게 그리는 게 더 좋을 거냐 라든지 입시 전반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해드릴 텐데, 저는 이제 1년 12달 계속 상담을 중심으로 입시 진학 상담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데스크에 개별 상담을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 상담을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은 아마도 모르겠어요. 저기 비재원생은 안 할 수도 있는데 데스크에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렇게 아시고, 주요 대학의 자연계 논술 모집 정강을 한번 보게 됩니다. 올해 논술 전형 비율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제 인문계하고 자연계 놓고 봤을 때 이제 어떤 곳이 더 많이 줄어들었을까 해서 자연계 전체적으로 작년이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48.9%예요. 근데 올해 이제 50.9% 약간 늘어났죠. 2%포인트 정도가 이제 늘어났고, 학교별로 보게 되면 서울대밖에 빼고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전체 833명 모집해서 자연계가 313명 모집해서 자연계 비율이 37.6%였었는데 올해는 전체가 좀 줄었죠. 한 10%가량 줄여서 738명을 모집하고 자연계는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죠? 작년에 313명에서 올해 자연계 352명으로 자연계는 약간 늘어났어요. 오히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37.6에서 47.7% 저때 가서 보면은 대략 한 10% 포인트 정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을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아서 물론 대기업 자료는 있지만 그건 배제하고 학교 자료가 지금 없어서 빼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고대는 1366에서 727로 약간 줄었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 비율은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대략 50% 정도. 한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자연계 53%였다가 지금 62%까지 늘어났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강하고 성균관은 약간 이제 줄었고, 그리고 비슷하죠. 중앙대가 비슷하고, 여기에 건대하고 동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자연계가 4,500명 정도를 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학교들이 지금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 따라서 합치게 되면 대략 4,000명 정도가 돼요. 전체적으로 9,000여 명을 뽑다가 뽑는 와중에 뽑았었는데 올해는 대략 7,900명 정도를 뽑죠. 이 주요 10개 대학이에요. 연대에서부터 동국대까지 10개 대학, 상위 10개 대학에서 8,000명 정도를 뽑는데 그 중에 자연계에 지금 포함이 되지 않은 학교도 있기 때문에 대략 비율에 따라서 포함을 시키면 4,000명 정도 돼요. 그렇게 8,000명 정도를 뽑는데 8,000명 조금 안 뽑는데 그 중에 자연계는 대략 한 4,000명 정도. 그래서 비율은 50.9% 정도 이렇게 자연계 비율이 된다고 보시고 학교에 따라서는 여러 학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작년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짧게 이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인데 교과 위주 전형이죠. 우리 말하는 서울에 직윤 전형이 되어 있고 연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는 학교 추천 전형인데 학교에서는 종합 전형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건 성격상은 교과 전형이에요. 전교에 2명 추천인데 보통은 전교 지금 다음으로 2등, 3등 정도 하는 학생들 추천해주기 때문에 그걸 교과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 비슷한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교과 전형의 합격 가능성 어느 정도 될 거냐. 교과에서 교과 위주의 전형인데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럼 이 대학들에 합격할 수 있을 거냐. 주요한 이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 대략 1점대 초반이죠. 여기 정도는 서영고 여기는 1점대 4학기를 하더라도 1점대 초반 정도 1.3, 4, 못해서 1.5 정도 앞쪽은 들어가서 교과가 들어가야지만 일단 교과를 통달할 수 있겠다. 물론 최근의 추세가 교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 학교를 보시면은 교과 위주 전형이 교과만 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한 10개 대학 정도는 비교과에서 여기에 자기소개서도 들어가고요. 비교과, 면접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이 대학들 수준에서는 들어갑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 보시면 건대, 동대 정도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비교과나 서류 면접 등이 이제 부과가 돼요. 물론 최저수저 조건은 당연히 이제 부과가 되는 학교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홍대, 숙대 정도에서부터는 교과 100%로 바뀌어요. 대부분 학교.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전 14학년까지도 계속 그렇게 왔었어요. 이렇게 홍대 정도 되면은 최저 조건만 부과가 되고 교과 100% 이렇게 딴 거 없어요. 그렇지만 주요한 상위권 대학들은 이렇게 교과만이 아니고 비교과나 면접이 이제 부과가 된다는 거.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과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 그 교과가 좀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1점대 초반 정도로 보시고 한 중위권 정도 쪽으로 오게 되면 1점대 중 후반 정도. 그리고 요거 이제 이 숙대 정도 다음서부터는 좀 이제 하위권 대학이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여기까지 중위권 대학들. 그리고 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2점대 한 초중반 정도까지 교과 위주의 전형에서 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일단 그게 가능권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교과 전형으로 써볼 수 있겠죠. 보고 혼자서 저기 자기 팀장님 할게 별로 없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종합전형인데 종합전형은 올해 비율이 아까 보셨지만 비율이 24%고 학교에 따라서는 30% 넘어가는 학교가 있고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비교과 활동을 나름 잘했다. 비교과는 그럼 어떤 거냐? 우리 학생부에서 8번 항목 교과 발달을 빼고 나면 나머지 9개는 다 비교과죠. 비교과 중요한 거는 이 자학이 학생 특히나 그래요. 교내 수상이 중요해요. 교내 상이. 수학 경시, 과학 경시 이런 경시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비교과를 또 우리가 한 뭐 수미학과를 하시겠지만 A, B, C 정도 급을 나누어요. 그러니까 비교과 D가 되면 비교과 사실 종합 전형으로 쓰기에는 비교과가 좀 안 좋다 하는 게 한 D급 정도, 그나마 써볼만한 게 D급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F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 볼 때 보니까 뭐 비교과 별로 한 게 별로 없다 그러면 그냥 F. 그래도 뭔가 좀 끄적끄적 했다 그러면 D 정도를 보고, 그래도 좀 쓸만하다면 A, B, C로 구분을 하고요. A급이 그러면 A급이라 그러면 서울의 상위권 대학 정도를 비교과 그래도 드릴 만한 정도의 비교과 그러면은 상으로 치면은 교내 경시에서 금상이나 최우수상이나 대상이라든지 최고급에 해당되는 상이 적어도 서너 개 정도 이상은 돼줘야 돼요. 상으로 치면.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탐구 활동,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잘했다. 그러면은 A급. B급은 그 상 규모로 보면은 은상 정도를 한 서너 개 정도 이상 한 경우 그렇게 보시고요. C급이라 그러면은 한 동상, 자연상 정도를 저도 서너 개 정도 이상은 받았는 그 정도를 한 C급으로 분류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학생부 그 다음에 교과는 그러면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에서 약간 빠져도 괜찮아요. 이 두 가지가 교과와 비교과가 대략 50%씩 반영이 되면서 비교과가 좋으면 교과가 약간 빠지거든.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에서 이 종합 전형으로 학교를 하려 그러면은 일반고 애들은 대체적으로 일정 대한 중간 정도 되는 교과 성적과 학교에서 비교과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교과가 A급에 해당이 되면은 지원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학교의 이제 수준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은 떨어지죠. 대폭 떨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빠져요. 그러다가 한 주위권 정도 오게 되면은 교과가 한 2 정도, 그 다음에 비교과도 한 2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B급 정도 되면은 주위권 정도. 그리고 하위권 대학이라 그러면 이제 하위권이 전국적으로는 하위권이에요. 우리 서울 경기에서 하위권 했을 때 교과가 한 3등급대 정도. 3등급대라는 거는 2도 좀 있고 4도 좀 있는데 3이 전체적으로 많은 정도. 이러면 3등급대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되고 비교과도 교내에서 동상, 장애상 정도 상도 조금 있고요. 다른 학교에서 임원 활동 아니면은 동아리 활동, 체험 활동 이런 것들을 좀 했다. 그러면 좀 조금 정도 했어요. 정도 되면은 이 종합 전형을 해서 서울시내 대학을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1단계를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2단계가 문제거든요. 여기서 2단계가 면접이 들어가는데 교과 전형에서도 아까 좀 주요한 학교들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고대 같은 학교는 좋죠. 2단계 면접이 90 면접이거든요. 90 면접에 자기 같은 경우에는 좀 풀어야 되는 문제를 숙제를 해요. 올해는 약간은 달라진 면접이 있어요. 정부에서 너무 이제 교과형 문제를 좀 출제를 좀 지향을 했기 때문에 좀 달라진 면접이 있지만 그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푸는 문제였거든요. 종합 전형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푸는 문제예요. 푸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논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서 저는 일찍부터 1학년, 2학년이라든가 말하는 거는 이 전형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도 왜 논술적인 걸 해야 되냐면 이 전형의 2단계 면접이 다 그런 식으로 면접이 되기 때문에 토론식이에요. 약간은 그냥 단순하게 문제 푸는 게 아니고요. 약간 창의성을 위한 응용력을 발휘해야 되고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적인 디베이트를 토론 형식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논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인데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좀 오해 내지는 좀 약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특기자 전형은 주로 이제 영재고나 이제 과거 학생들이 나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재 듣고 과거 애들이 많이 쓰는 데는 아무래도 예과대학이 아니면 서카포 이런 학교를 중심으로 쓰고 한 연대 고대 정도 하더라도 아주 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좀 쓰고 그 다음부터 잘 안 써요.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전형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올해는 연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특기자 전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됐죠. 과학, 공학, 인재로 바뀌었어요. 명칭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1단계를 서류 100%예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가지고서 100% 반영해서 300 정도를 뽑고 2단계를 넘기는데 2단계에서는 서류 70%에 면접 30%가 들어가 있는데 이 면접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보다도 이게 교과 전형보다는 종합 전형으로
가고 특히나 그는 갈수록 아무래도 더 심화된 질문을 하겠죠. 전형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여기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에 여기 해당이 되는 게 수가 전공교과 10단에서 이건 아무래도 해당이 되는 게 연과고애들이겠죠. 그 다음에 일반고애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수가 교과 3위 단위까지 평균이 2등급 이내에 들어가는 일단 직원 자격은 돼요. 여기서 학교 가는 학생들은 대체로 어떤 학생들이냐면 지금까지 제 경험상을 쭉 보면 일반고에서 수가의 교과 성적이 1점대 초반 대체적으로 다 1등급이면서 2등급이 조금 섞여있는 3등급 한 개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1등급이면서 그 학교의 동아리 활동, 탐구 활동 같은 걸 잘하고 캠프 같은 거 좀 다녀온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말하자면 그냥 어떻게 보더라도 수가에 대해서 그냥 재능 내지 특기, 관심, 흥미 이런 게 상당히 많겠구나 이런 학생들이죠. 그런 학생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상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전형이 이 전형이 특기거든요. 그리고 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계에서는 특별히 또 신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 고대 과학 전형이 있는데 여기 면접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게 이제 푸는 문제예요. 이 논술적인 푸는 문제인데 좀 문제는 좀 짧죠. 짧은데 오히려 더 좀 심도 있고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들. 아주 기본적이면서 좀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들. 그냥 막 푸는 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마찬가지고요. 성균관대 과학기지 같은 경우도 문제 보시면 서류 플러스 논술 60% 이렇게 올해는 작년까지 사고의 평가 이렇게 이제 명칭을 썼었는데 올해는 명칭 자체를 이렇게 논술이라고 바꿔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한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정 자체가 2.2분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작년까지 있었던 과학기지 전형은 없어지면서 종합 전형으로 합쳐졌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 자연계를 보시면 사고력 평가 이게 작년에 성계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중앙대는 명칭은 그대로 사고력 평가를 두고 있지만은 사고력 평가의 내용이 뭐냐 봤을 때 이 수가 논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대쯤 되면은 많이 뽑히는 애들이 연과고 애들이라기보다는 주로는 과중 애들이 많이 뽑혀요. 과중 내지는 일반고에서 일종의 과중급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실력이 좀 있는 학생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분들이겠죠. 2단계 이제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논술적인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논술 전형이 뭐예요? 논술 전형에서 이 전형 방식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둔 거는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앞부분에 이제 논술이 있고 뒷부분에 학생부인데 학생부의 실질적인 가능 비율이라는 게 그다지 크지 않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연대입니다. 연대 학생부 30에 논술 70이에요. 이 학생부 30을 어떤 식으로 점수를 산출을 하느냐 하면은 교과가 20%고 20점이고 여기 비교과가 10점인데 출결 5점, 동사 5점인데 이거는 대부분 다 만점이죠. 5점, 5점 만점. 그러면 교과에서 좀 갈릴 텐데 어떻게 되느냐면 1등급, 그러니까 1등급, 평균 1등급이에요. 결국 20점 만점입니다. 2등급, 이건 과목별로 다 하는 거라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1.5등급이 되게 되면 1.78등급이 될 수 있잖아. 그죠? 평균 되면. 그렇게 되면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점수가. 근데 평균 2등급, 평균 3등급이에요. 그 평균 1등급에 대해서 평균 2등급의 학생은 19.8등으로서 0.2점이 빠져요. 그 다음 0.2, 0.2 이렇게. 이걸 정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시에 가더라도 이렇게 이제 점수가 나오는데 정시에서는 학생부 100점을 쓰는데 이때 교과는 50점이에요. 50점일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5가 지금 0이 지금 빠져있네요. 50점입니다. 49.75에서 0.25, 0.0 이렇게 되는데 이 설명을 예전에 한번 들으실 것 같은데 1점 더 받으면 수능에서 1점 더 받으면 6등급이 1등급을 이기는 거예요. 그죠? 5등급이. 그러니까 6등급이 이기려면 2점 더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또 수능이 900점이기 때문에 원래 수능은 800점 만점인데 900점이기 때문에 약간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900점으로 환산시켜주면. 그렇기 때문에 같은 2점을 받으면 여기까지가 1점이고 여기가 2점이기 때문에 6등급의 학생이 6등급을 이기기 위해서는 2점 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 정도 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5등급의 학생이 1등급을 이기는 거는 1점 더 받으면 돼요. 이렇게. 정시에서 그렇거든요. 그럼 2등급의 학생이 1등급 이기는 거는 1점 더 받으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동점일 때에는 1등급 이기는 거죠. 이게 사실상 뭐냐면 여기까지는 5등까지는 동점과 처리형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시대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이제 연대가 올해 처음으로 사실 이 교과의 논술 전형에서 교과를 어떤 식으로 산출할 거냐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동점자 처리형이라고 해서 6등급까지가 0.2점 차인데 7등급 되면 이제 점수 1점. 여기 대해서도 이제 그 논술 점수를 어떻게 줄 거냐에 대해서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고 학교에 확인을 해도 그건 이제 좀 비공개다, 답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70점 만점을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가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70점 만점일 때 점수가 나오는 게 있고요. 한 세 사람이 평균 내면 69.8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점수가 그 상황에서 2등급인 학생하고 3등급인 학생은 분명히 동점일 때에는 2등급이 이기는 건데 어쨌든 여기도 교과의 반응은 크지 않다. 동점자 처리형이다 정도로 보시면 논술을 잘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까지 연대, 고대, 성대 정도가 교과 반응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었고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어떤 그 등급 간의 차이가 방금 보신 연대하고 비슷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 조건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대학들을 가는 데 있어서 이 정도는 사실 해줘야 돼요. 자연계는 인문계하고 이제 좀 차이가 뭐냐면 인문계는 우선 선발이 올해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면서 일반 선발 표현 자체도 맞지는 않은 건데 그 작년에 일반 선발 조건보다는 총합으로 봤을 때 등급이 하나 내지 두 개가 올라갔어요. 우선 선발보다는 훨씬 낮아졌고 일반 선발보다는 약간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일단 고대에서부터 끝까지는 없어요. 비슷해요. 연대가 이제 차이가 좀 있죠. 작년하고 일반 우선 조건하고는 차이가 별로 없지만 일반 조건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4개 합치라는 것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예상으로는 연대가 아마 4월달에 확정 발표를 하면서 좀 바꾸지 않을까 혹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고대에서부터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일단 어떤 권고 이 수시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위주로 뽑을 일이지 수능을 너무 높게 잡아서 정시처럼 이렇게 하는 걸 좀 하지 말자 지향을 하자 했는데 연대는 지금 이렇게 잡았다는 게 조금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다른 것보다는 수능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쪽에서 학생들의 실반응이 이제 어디서 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아까 이제 연대에서 보다시피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연계 논술 과목들인데 여기서 자연계 논술 과목들이 수학만 보는 학교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 이제 과학이 한 개가 들어간 선택으로 들어간 학교가 연대 고대가 있고 2개 들어간 학교가 성대에 있는 학교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대 같은 경우에 숙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어 논술이 들어가는데 언어 논술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학생이 논술을 좀 풀어 문제를 좀 잘 못한다. 근데 언어는 잘한다. 이과생이. 이런 경우에는 숙대 논술, 서울대 논술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죠. 수리 융합학의 한국대가 그렇고 수리 융합 물리대학의 한국대가 그렇고 이게 다양계 논술 같은 경우에도 어떤 하나 이게 수 플러스 과학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선택해서 좀 할 수가 있죠. 입시에서 지금 입시가 좀 다양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가장 경쟁력 있는 걸 가지고서 승부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차원을 좀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자연계 논술 문제는 좀 생략을 좀 어머니들한테는 문제만 풀고 막 문제에 대해서 드려봤자 그죠? 생략하고 이제 논술 준비인데 여기서 논술 준비를 왜 해야 되고 언제부터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연계 팀장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여기서 논술을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해서 논술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연계 팀장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좀 많이 기다렸는데요. 예, 논술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뻔하죠. 논술 전형으로 학생들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논술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요. 사실 뒤쪽으로 가다 보면 진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가지고 혹은 학습법과 관련하여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얘기를 잠깐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논술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논술이 필요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 없다 정도가 아니라 사실 논술을 해서는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이제 Q1번의 세 번째 줄 보면 자연계 논술을 안 해야 하는 학생들. 이 학생들이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수학과보다 국어 영어가 더 잘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논술을 하면서 심도 있는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머리 쥐어짜고 이렇게 하고 있느니
차라리 그냥 하던 거 그거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정시로 가는 게 생각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로학을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수학과학이 잘 안 되면 평소에 성향이 안 맞고 그 부분이 좀 안 맞으면 논술을 집중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정시 가는 게 나아요. 낫고. 그다음에 언제 어느 정도 라인부터는 논술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로 보면 대충 비슷하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나 수학과학이나 대충 비슷비슷하게 고만고만하게 못한다 라는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논술을 한번 생각해보고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시로 든 게 1313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제상위권에서 이제 그 안타까운 경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2424 마찬가지고요. 2314, 그러니까 원수, 외탐 이 순서로 봤을 때 생각보다 수학과학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논술 좀 적어야 되고요. 그 이외에는 다 논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에 논술이 필요 없다라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과 수능 자체가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풀 1등급으로 쫙 찍어주는데 뭐 수능을 치면은 뭐 3등급, 4등급이다. 그러면은 뭐 또 내신 전형으로 일단 몰빵해서 3학년이 되더라도 스펙 만들어야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도 있죠. 보통 3학년 때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뭐 그런 몇몇 케이스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논술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학습법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방식 자체가 수능을 잘 나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물론 좋지만 수능 공부를 막 한다고 해서 점수가 쭉쭉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한계의 벽에 걸리고 부딪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거를 뚫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논술을 통해서 학습법을 좀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은 일단은 해야 되고요. 가급적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예, 뭐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히 이제 빨리 할수록 좋고요. 예, 일단은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들 상담을 제가 1월달, 2월달에 상당히 많이 해보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들 지금 여기 이제 올려놓은 거거든요. 여기 이제 좀 빠진 게 보니까 투를 해야 되느냐, 투 과목을 해야 되느냐, 투 과목을 수능 때를 해야 되느냐, 논술 때는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고민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을 같이 고민해본 것들을 지금 넣어놓은 건데 그럼 이제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대인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가 해서 다들 이제 그 고민이 논술을 분명히 시험을 볼 거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수능 쪽에서 수학하고 과학이 완성이 덜 돼 있다. 진도가 덜 끝났다는 것은 지금 너무 늦은 거고요. 어느 정도 수준 내지 실력이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걸 논술을 해서 되느냐, 수학을 더 잡아야 되느냐, 과학을 더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 고민들이 상당히 이제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학생 입장이 돼가지고 한번 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고민해보면은 그런 고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학과학 진도를 다 끝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다 진도까지 얘기하게 되면 사실 논술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준의 학생은 아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진도는 지금쯤이면 사실 끝났든지 아니면은 거의 끝무렵인데 그 정도는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수가의 실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논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를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게 더 문제냐면서 그러면 논술을 하면서 수능이 논술이 다른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수학이라 얘기하고 과학이라 얘기하는 건데 그냥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 시험 유형을 보게 되면 수능이냐 과학이냐 또 객관식이냐 주관식 이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차이 있다고 보고 이 실력을 다지고 난 다음 논술을 해야 되느냐 같이 돌아갈 수 있다. 제일 잘하는 애들은 그냥 늘상 100점 정도를 나오다가 혹은 좀 틀리고 4점짜리 문제에서 어쩌다가 하나 정도씩 이렇게 생각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를 다 하거든요. 논술을 하면서 오히려 논술 그런 학생들 무조건 논술을 해야 되는데 그 4점짜리의 고난도를 안정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 또 창의력 있고 사고력을 요하는 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논술을 하는 게 맞고 그게 논술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런데 2등급,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과연 논술을 이제 할 거냐, 해야 되느냐 이 고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장인진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그 진도 부분하고 실력 부분은 사실상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라는 것과 실력이라는 게 현재 수능식 학습 체계 사이에서 하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도는 빨리 나가는데 실력이 못 따라갑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게 지나친 선행학습의 강조 때문에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행학습이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진도는 다 끝났는데 실력이 못 따라가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과고급 학생들한테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어떻게 가도 다 딱 실력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안 되는 학생들한테 너무 진도를 빨리 가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찌되었건 수학과학도 좀 수학은 일단 진도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뭘 해도 일단 다 끝났고요. 그래서 등급대로 보면은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혹은 1, 2등급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정도니까 일단 최소한 상위권 학생이 되면 할 게 없습니다. 진도로서 뭘 할 게 없고요. 수능 문제 맨날 풀고 있다고 해서 뭐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좀 더 어려운 문제, 좀 더 생각하는 문제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결국은 논술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일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논술을 좀 더 일찍부터 시작하고 심지어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고 일찍 시작하는 애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1등급에서 나오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걔들은 어차피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걔들은 그냥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방향 가고 있는 거죠. 원래도 잘 했고 논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또 더 잘하고 있고 그러면서 수능 문제도 더 안 틀리고 더 빨리 풀 수 있고 이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적을 더 올려서 더 좋은 학교로 가고는 싶은데 생각보다 또 내 실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한 세트 시험 문제 풀어보면은 시간 모자라가지고 몇 문제는 못 풀고 몇 문제는 푼 것 중에서 틀리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2, 3등급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보통 3등급 정도 나오는 게 30문제 다 풀면 수학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3, 4문제 정도 아예 손을 못 대고 그 다음에 좀 점수 높은 것 중에서는 한 6, 7문제 중에서 한 반타작 정도 하고 그러면은 점수가 대략 한 20점 그래서 25점 정도 날라가면 그게 한 3등급 정도 딱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속도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푼다는 이야기는 푸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까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해내려면 결국은 생각을 좀 바꿔야 되고 학습법을 좀 바꿔야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죠.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건데 이게 요령 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2, 3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실력의 수준으로 쫙 줄을 세웠다고 치면 실질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한 등급 정도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문당 문제를 많이 풀고 연습을 많이 해서 그 요령이 붙어서 점수를 높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등급 나오는 친구한테도 답을 찾아라라고 문제를 던져주면 답은 찾는데 설명하라고 그러면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논술 문제를 풀 때 답안을 못 쓰고요. 면접장에 들어가서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장에 가서 처음에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풀어서 가요. 물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겠죠. 그러면 교수님이 이 부분은 왜 틀렸지? 라고 물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요런 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힌트를 하나씩 던져주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다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하는 능력과 사고력이 떨어지면 그거를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면접도 좋게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면접이 되었고 논술이 되었고 무조건 실력이고 사고력입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현재 학습하는 방식이 그 방식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 3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거기에서 벽이 막히고 문제를 많이 푸는데도 성적이 잘 안 올라간다. 그럼 학습 방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는 거는 어차피 진도 다 끝나기 때문에 문제를 열심히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하기에는 현재는 논술밖에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원래부터 학습 방법을 잘 갖추고 있는 친구들 같으면 사실 학원 안 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 안 다니면서 혼자 그냥 공부를 하는데도 늘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혼자 해도 돼요. 괜찮아요. 심지어 논술 학원도 안 와도 돼요. 계속.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뭐 뒤쪽에 나오죠. 여름방학 때부터 하면 되는가, 혹은 수능하다가 잠깐 뭐 파이널 때만 하면 되느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실력이 잘 갖춰져 있고 학습법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애들이 소문이 납니다. 누가 평소에는 어떻게 해서 얘가 그렇게까지 잘하는지를 몰랐는데 논술 파이널 잠깐 듣고 뭐 연대가 붙었다더라 혹은 고대가 붙었다더라 이런 애들이 소문이 나죠. 근데 그것이 마치 대부분의 이야기인 것처럼 퍼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요.
대부분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방식을 바꾸고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수학의 경우 한 2, 3등급 정도까지는 무조건 노출을 해야 됩니다.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능을 하다가 갑자기 논술로 시간을 빼면 지금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문제를 풀지 못하면은 혹은 시간이 집중하지 못하면 수능 성적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물론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모의고사, 그 다음 모의고사. 그러니까 한 2, 3개월 정도 안에는 단기적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훨씬 더 남는 장사입니다. 그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을 키워야 상대적으로 시간 투자를 적게 하면서 그 성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특히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점점 부담이 많이 생기는 탐구 과목 이런 데들이 이제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과학의 경우에는 사실은 과학 부분은 수학은 과정을 시작을 하면 사실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렇다고 무슨 정석에 나오는 공식들 하나하나 다시 할 수 있을 수는 없죠. 그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사고력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 증명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과학은 그런 형태로 기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암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게 이제 생물도 그렇고 화학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물리는 좀 적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냥 섹자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암기가 되어야만 잘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수능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면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논술에서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 암기만 하면, 그러니까 거기 어떤 원리나 활용이 없는 단순 암기만 하는 내용들은 논술에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논술 수업을 듣는 것이 암기를 많이 해야 되는, 즉 절대적인 시간 투자가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그 부분을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되지만 대신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논술을 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저희가 수업을 합니다. 예, 일단 그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수능도 지금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논술을 시간을 그죠? 일주일에 한 6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써야 되는데 쓰고 있으면은 수능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수능을 좀 더 실력을 키우는데 좀 방해되지 않을까. 좀 시간 제약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이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3월달에 많이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거냐 11월달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보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경험상으로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봤잖아요. 보면은 전반적으로 11월달까지 이제 성적이 조금씩 해서 향상이 되는 학생들이 향상이 되다가 결국은 3월에 비해서 훨씬 향상이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애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애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그 원리에 입각한 거죠. 그런 건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꼼지락꼼지락하다 끝나요. 3등급, 4등급, 4등급 거기서요. 약간 올라갔다 꼼지락꼼지락하다 끝나버리는 게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똑같은 방식 가지고서 계속해서 일종의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지고 꼼지락꼼지락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러면 또 고민도 많이 하세요. 방과 후 논술로는 안 되느냐, 혼자서는 할 수 없냐 이런 것도 있고 수능 수학하면서 좀 더 심하면 그게 논술 아니냐? 국가하고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것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예, 뭐 기본적으로는 방과 후 논술 일단은 논술을 한다는 그 자체로는 좋습니다.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약간이라도. 그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주로 첨삭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차피 학교 수업을 뭐 이 근처에서도 늘 하고요. 외곽으로도 학교 출강 늘 다니긴 하지만 학교를 가보면 이 환경적으로 첨삭을 제대로 진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출강이라는 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강의료가 단가가 안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굉장히 싸요. 단가가 싼데 저희 강의료를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반에 거의 25명, 30명씩 놓고 수업을 하거든요.
논술 수업을 그렇게 하면 수업은 상관없습니다. 수업은 어차피 똑같은데 인강을 듣든 뭐 직강을 듣든 뭐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외에 사실은 수업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없지만 첨삭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답안을 완성시키는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친구가 원래부터 1등급이 잘 나오고 있는 학생, 그러니까 기본 실력과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은 조금 더 늦게 시작해도 괜찮고요. 학교 수업으로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안을 첨삭을 많이 안 해도 몇 번만 해보면 감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약간 노예예요. 거의 이제 과거에 가까운 정도의 실력이 쌓여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다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밑에서 연습을 한다.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고 뭔가 써봐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학교 수업이 약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또 다른 구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측면은 조금 있고요. 그다음 아까 밑에 질문이 뭐였죠?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느껴지시나요? 그 이전에 그 수능하면서 이제 좀 더 심화하면 논술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조금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수능 심화를 하면 과학 심화를 하면 도대체 뭘 할까요? 그러니까 수능 심화하는 과목이다 개설이 되어 있고 과학을 심화하는 과목이다 라고 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도대체 선생님들이 뭘 가르칠까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친 게 결국은 이 친구가 이제 성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쉬운 문제만 갖다 던져주면 어차피 재미없고 지루하고 아프니까 그냥 어려운 문제들 던져주는 겁니다. 수학 같으면 사역자의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고요. 과학도 마찬가지 헷갈릴 수 있는 만한 문제 중심으로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수능 문제, 과학 문제로 문제 구성이 됩니다. 대신 난이도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스타일 자체는 기본적으로 객관식이에요. 객관식이니까 스타일 자체가 평소에 공부하는 학습 스타일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화라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과학 심화의 경우에는 또 내용을 가르칠 게 없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학 일반 과정이 나오네 이런 것들도 막 가지고 오긴 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왔을 때도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되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올 때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대학 심화 과정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수능에도 안 나오고 논술에도 안 나오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지는 경우도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과정에서의 심화라는 거는 더 많이 배우는 거 좋은데 이게 약간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학원을 보내고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요령을 많이 배우기 위해서 보는 건데 거기서 내용을 많이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힘든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심화라는 말이 붙으면 어려운 내용도 이해가 하고 나면 잘할 수 있을 거야. 착각을 들기가 굉장히 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심화라는 것만으로는 잘 안 되고요.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중심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 수업을 하는 게 늘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내용 설명하고요. 문제 풀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첨삭하고요. 그러니까 첨삭할 때 멘트는 늘 이렇습니다. 이 말이 돼? 이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생각 한번 해보자. 이 상황이 여기서 맞는 정당학습 포인트인가? 이걸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 상황이 여기서 안 맞지 않나?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얘가 얼마만큼 성과가 났는지를 눈에 잘 안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국 단위 시험이 딱 있어가지고 실력 체크를 계속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안 볼 수도 있으나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기는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 있어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계속 이제 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저희는 일단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첨삭은 서면 첨삭하고 대면 첨삭 다 하고요. 특히나 지금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 논술 유형에서 논술 과목 보이죠. 수리만 보는 학교가 있고 과학도 1개, 2개, 3개까지도 있고 또 과학에서 잘 틀어서 융합과 이렇게 언어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그 학생들 유형에 따라서는 좀 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리만 수학은 굉장히 좋은데 뭐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면 수학만 굉장히 좋은데 과학이 좋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학만 보는 학교들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1개만 선택한다. 연대 모델을 써야 되는데 과학 1개 선택이라서 1개만 하면 좋겠는데 수능에서는 또 2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수능을 2개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연대 같은 경우에 서울에도 그렇지만 연대 정시로 가면 과학을 서로 다른 2개를 해야 되거든요. 문화생리 중에 2개. 그러면은 1개만 했을 경우에 고대에서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고대에서부터 모든 학교는 다 원2가 돼요. 화학을 잘하면 화원 화투를 해버리면 돼요. 수능에 정시를 가더라도 화원 화투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분명히 좋죠. 과학도. 나는 물리 원투에서 물리 시험을 보겠다. 화학 원투를 해서 그냥 화학 시험을 보면 돼요. 고대 연대여서. 이런 경우에 선택을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는데 이쪽에 가게 되면 세계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물화생이 나오고 지금 화생이나 물질 어쨌든 간에 4개 중에 2개만 지금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3개를 내버리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뭐 학교를 선택할 때는 과학 선택 과목에 따라서 어디를 할지는 당연히 고민이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연구대는 일단 스타일이 똑같기 때문에 뭐 고민할 게 없고요. 그래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성한 이렇게 되면은 한양대, 서강대는 소리가 없고 성대는 과학이 없고 성대는 과학이 있으니까 과학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 한양대냐, 성대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으로 내려오면 이제 중대부터 이제 경희대, 그 다음에 밑으로 난 건대 정도, 건대 동국대 정도까지도 일단 과학이 다 같이 출제가 됩니다. 저기서는 수리만 나오는 데가 없어요. 수리만 나오는 데는 아마 2대 정도,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2대 정도가 이제 수리만 나오긴 하지만 다 수학과학이 같이 나오고 특히나 2개 이상의 과목으로 중앙대, 경희대 3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동국대도 이제 2개가 나오고 건대도 2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과학을 2개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2개는 해야 됩니다. 예, 뭐 3개까지는 준비를 못하고요. 2개는 해야 됩니다. 어차피 3개를 다 준비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중앙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3개를 다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거의 없고요. 대신 이제 내가 수능에서 선택할 집중적으로 할 과목은 아니다 하더라도 내신에서 어느 정도 조금 맛을 봤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정리가 어느 정도 조금 돼 있다 그러면 제시문이 있으니까 특히 뭐 중앙대도 그렇고 경희대도 그렇고 제시문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답을 써야 되는 이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시문 잘 분석하는 연습을 하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던 과목도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풀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고 특히 중앙대에는 그게 강하고요. 중앙대는 제시문 자체를 사실 조금 어렵게 주는 편이긴 합니다. 좀 내용을 많이 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걸 사실 많이 물어봅니다. 심지어 그거 화학원을 했는데도 화학 내용 보면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들도 나오고요. 물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준비를 모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예, 중앙대, 경희대 경우는 3과목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건대나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동국대는 어느 정도 이제 명시적으로 3개 중에 2개다 혹은 4개 중에 2개다 이렇게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주로 이제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동국대는 물리 하나와 화학생물 하나 섞여있는 형태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고 건대는 원래부터 물화생 중에 2개 선택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주고 있으니까 그거는 자신이 이제 과학하는 과목 그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과학 과목까지도 2개, 그러니까 보통은 과학을 성적을 맞추기 위해서 혹은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를 좀 더, 그러니까 2개 선택이지만 하나를 좀 더 주력으로 하고 하나를 약간 서브로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둘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노출 준비라는 게 특별히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정말 많이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최대한 수능에 방해하지 않으면서 학습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 수능의 치는 과목이라도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자.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된다. 라고 이제 전략을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연대하고 고대가 있는데 이제 전략적으로 저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좀 사회권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요. 수능에서 2개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연대가 정시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당연히 써야 되는 학생들은 당연히 해야 돼요. 원플러스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를 정시까지도 생각을 하는 학생들은 다른 2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2개 과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울대를 일단 버립니다. 했을 때는 선택 여지가 있는 게 시험에서는 연대든 고대든 과학이 1개입니다. 그냥 시험장에 들어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시험 문제 보고 원래 준비를 했죠. 나는 화학을 할 거야. 혹은 물리를 할 거야. 생물을 할 거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서 물리를 하든지 생물을 하든지 할 텐데 분명히 물화를 2개를 하는 것보다는 물리만 하든지 혹은 화학만 2까지.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2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개만 하는 게 이 학교의 노출 시험을 보는 데는 유리해요. 다만 정시를 봤을 때 연대는 안 되고 고대는 된다. 그러니까 연대를 버리면 돼요. 정시 때. 어차피 연대든 고대든 같은 나학원이기 때문에 1개밖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시 때, 수시 때 여기 안 되면 수시 때 일단 연대, 고대 2개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을 다 볼 수 있고 분명히 더 유리한 거는
골고루 어느 정도 우수보다는 한 과목 확실하게 잘하는 게 이 학교들은 훨씬 유리한 거잖아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개 학교를 시험을 다 봐서 일단 두 개 중에 하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 됐다 했을 때는 정시로 넘어갔을 때는 연대를 일단 몇주 써서 버려야 돼요. 고대는 원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다른 학교는 더 그럼 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서강 하나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같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이쪽에 어쨌든 수학은 들어가는 거니까. 성균관대를 같이 보면 성균관대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또 다른 두 개인데 다른 두 개가 아니고 원투를 쪼개서 두 개거든요. 그래서 화원, 화투 하면 돼요. 물원, 물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성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연대 고대하고 이렇게 같은 거예요. 연고성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서강 하나하고 수학은 못 놔두고 적어도 5개 학교가 같이 들어가요. 여학생이라면 이대까지 해가지고 소위 이제 상위권 대학 6개가 다 같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 중위권 정도 되면서 수학은 좋은데 과학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효율적인 시험을 위해서는 분명히 수능에서는 당연히 과학을 하는 거지만 논술에서는 과학보다는 수학만 보는 학교를 중심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수학하고 과학하고 비슷하다, 얼추 비슷하다 실력이 그러면은 무조건 과학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이제 과학을 할 때 한 개가 아니고 2개를 하는 게 좋겠다. 그 정도를 좀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고민되는 게 여기 지금 없지만 투 과목이 있거든요. 투를 방금 이제 연대 고대하고 뭐 같은 맥락인데 제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버렸는데 이제 과학 선생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입시를 위해서 분명히 유리할 수 있는 거는 과학을 한 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도 한 과목에 대해서 원투를 다 하는 거죠. 물원, 물투, 화원, 화투를 해서 수십 대 왜냐하면 이 학교들의 논술은 과학이 한 개고 깊이 있게 투까지 보니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정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대고대 그냥 연대고대 고대만 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투를 하는 게 과연 유리할 거냐 하는 거는 물론 수능에도 투 과목을 점수를 못 받아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고민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같이 하면 이제 논술에는 분명히 투를 하는 게 유리한데 그걸 논술에만 할 거냐 수능까지 이제 투를 할 거냐 수능까지 투했을 때는 분명히 수능 점수 여주가 좀 아무래도 투 과목에서는 점수가 좀 못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 그 투 과목의 경우에 일단은 뭐 저희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포함합니다. 연고대 이상은 무조건 투 해야 됩니다. 논술을 생각하시면요. 어차피 투까지 나오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 물리는 조금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화학생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투 나옵니다. 예, 나오고요.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은 중대 밑으로는 사실은 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예, 안 해도 되는데 아마 이제 조금씩 이제 내용을 좀 더 채우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능 선택 과목을 하는 과정에서 투를 하면 물론 뭐 내용을 많이 하면 좋지요. 많이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선택자가 좋고 또 좀 잘하는 애들만 보인다 뭐 이런 상황들의 인식이 있다 보니 투를 하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겠느냐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수능 점수를 좋게 만들어서 정시를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원과목 2개로 가겠다. 뭐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고요. 하나의 선택 전략이고요. 나는 정시보다는 수시를 통해서 뭔가를 좀 더 뚫어봐야 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투를 하나 더 해가지고 그거를 어차피 공부를 하면서 논술을 좀 더 해가지고 논술을 한번 뚫어보겠다. 그것도 적절한 선택 가능한 전략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이전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우선적으로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은 학생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일단 가져야 되고요. 다른 투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싶더라도 얘가 그걸 좋아하면 일단 그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생원, 생투 해야 되는 건데 생원, 생투 하면 좋죠. 근데 물리원, 생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좀 드물지만 있고요. 정말 드문 경우에는 물리원에 생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희한한 경우인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니까 편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원투를 의외로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올 거니까 생투를 할 기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생투가 제일 공부하기 편해요. 이런 친구들 꽤 있거든요. 생투 교육 과정이 좀 바뀌면서 좀 공부하기 편한 측면이 좀 있어요.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 좋아하는 과목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하면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원 2개를 선택하는 경우에 투를 얼마만큼 공부를 해야 될 거냐라는 부분은 그거는 따로 조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연고대 이상의 논술 시험을 준비를 하시려면 당연히 필요하고요.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신을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맛을 봤을 거고요. 그거를 수능 시험 치듯이 전부 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주 나오는 펜션들 중심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제 본인이 잘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각종 카페라든가 뭐 사이트들, 노출 사이트들 이렇게 막 들어봤더니 뭐 화학에는 뭐가 많이 나오더라, 생물은 뭐가 많이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알아가지고 자기가 혼자 화학도 생물들을 다 보충할 수 있으면 저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래도 문제들을 좀 더 놔두고 보고 하려면 아무래도 노출 수업을 들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뭐 그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학원 강사로서는 조금 안 맞는 면이긴 하지만 저는 어머님들한테 이 아이들 꼭 학원 보내라는 말씀을 별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 저는 좀 그렇긴 한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요. 그러니까 그 인강이 되었건 뭐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을 가서 붙들고 뭐 물어보고 과외가 되었건 아니면 혼자 뭐 정보를 찾아보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혼자 준비를 할 수가 있으면 저는 뭐 굳이 학원을 찾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논술의 경우에는 혼자 공부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뭘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예, 자료가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논술 준비에 대해서는 뭔가 하더라도 저희가 특히 연고대급에서는 수업을 하게 되면 그 과목에 대해서는 끝까지 2까지도 전부 포함한 형태로 주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도 충분히 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되겠습니다. 수리 이제 한림모습 강사진을 잠깐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얼굴만 안 볼게요. 이 수리모습 강사진이 이제 박사 선생님이세요.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준비된 기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네요. 박세환 이제 수리 대표 강사고요. 수업사대 이제 물리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자존심도 있고 깐깐한데 실력 있고 노력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되게 이뻐해요. 박세환 선생님 오늘 와서야 했는데 지금 수업 중이라서 좀 못 왔고 최지희 선생님 수리입니다. 고대 수학과 수학 출신이고 아무래도 남학생들 편이 많아요. 수리 연수는 최지희 선생님, 박경수 선생님, 다음에 팀장님입니다. 하시던 요즘에 과학부 가시던데 엘리트 코스 그 친구입니다. 젊은인데 과학부 가시던 나와서 왜 학원 강사 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명호 선생님 하나 공부해갖고 여기 EBS 수능 쪽에서 오랫동안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과학 연습 화학을 지금 전공하고 그러니까 이모의 선생님이 못했어요. 이번 사전관 수업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3월 개학 시간표를 잠깐만 보시면 중중에는 지금 중계에는 수업이 지금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인데 토요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오면 오전에는 2학년 수리가 좀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보시면 수리에는 박사 선생님이 서영고 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혜인 선생님이 물리를, 서영고 물리를 지금 하고 있고 저녁으로 가게 되면 서영고 화학에 대해서 이명호 선생님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명문대 서영고에는 대략 성상한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명문대 그 다음서부터 중경의 친구부터 명문대를 포함해서 수 플러스 물화 여기에는 수학을 하면서 물리는 선택이에요. 혹은 생물을 할 수 있고 화학을 할 수가 있죠. 수학 하나에 아무래도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과학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는 서연고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혹은 수학 하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과학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대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인데 수학은 3시간 하고 과학은 2시간인데 따로 떼놨어요. 선택이에요. 이 과학들은 다 3시간입니다. 3시간. 여기가 이제 2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과학을 같이 이제 묶어서 이제 해야 될 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수학하고 이렇게 물화학 혹은 이제 화생 이렇게 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는 물화학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저녁에는 수 플러스 화생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시간인데 이런 곳에서 시간을 좀 많이 만들어 주면 학생들이 선택할 폭이 좀 넓을 수 있겠는데 시간이 좀 지금 이렇게만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이렇게 수업도 있어요. 보면 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하는 어떤 식인지 잠깐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앞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이제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요. 뭐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일단 서영고 부분은 탱팅이 이제 서영고다 보니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 커리큘럼은 전부 12월달 그러니까 겨울방이 들어가는 시점부터 이제 시작되는 커리큘럼으로 다 짜져 있고 지금 같으면 이제 한 타운이 거의 끝나는 형태로 수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는 기본 내용 과정이 이미 거의 이제 끝났고 다시 한 학기를 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증명 위주의 내용 정리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형태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과학도 비슷하게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용을 논술 쪽으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뼈대를 다시 세우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현실적으로 수리는 일찍부터 반이 구성이 돼서 수업이 시작되어서 계속 달려왔는데 과학은 상대적으로 반 구성이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없으니까요. 워낙 일찍 시작을 안 하니까. 그래서 과학은 내용 정리의 이 타이밍이 조금씩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여름 방학 과정 중에 일부 정도까지 아마 물고 들어갈 겁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내용 정리가 여름 방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마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학교별 기출 문제의 어떤 스타일 형태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문제 형태를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형태. 그렇게 되면은 내용의 수준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예, 그때부터는 그렇게 갈 거고요. 지금은 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는 기본 과정이긴 하지만 이쪽보다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구대 타겟팅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어렵게 심도 있게 좀 더 느리게 쭉 이렇게 다져가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이쪽은 시간이 일단 이쪽보다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2시간, 2시간으로 잡혀 있고요. 이쪽은 3시간, 3시간입니다. 수리도 3시간, 과학도 3시간인데 여기 2시간, 2시간.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쪽이 논술이 더 많이 필요하냐라고 물으면 사실상 저희가 봤을 때는 몇 군데 즉 중대기하 학생들이 사실은 논술을 좀 많이 하긴 해야 돼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논술이 필요하니까 온다라는 생각보다 실질적으로 이 과목을 선택을 할 때는 수능에 부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간을 빼는 것이 수능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주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쪽 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능의 부담을 좀 적게 가집니다. 어차피 1등급이 늘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다 보니 그리고 어차피 할 것도 논술밖에 없고 그러면 논술 좀 시간 투자 많이 해도 돼. 그러면서 오거든요. 근데 5등급에 있던 친구들은 논술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근데 수능 안 나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수능 오고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이거 해도 될까요? 막 이러면서 되게 불안해해요. 그러면서 잘 안 와요. 시간이 길어오면 학생이 더 힘들어해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시간은 조금 짧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을 2개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화학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집중된 사람은 토요일 저녁반 화학 생물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더 했던 친구들은 이제 일요일 저녁반 이렇게 저희가 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 뭐 시간은 조금 짧지만 일단은 이 친구들은 그래서 요 영역대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내용 정리를 처음부터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실력을 많이 쌓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쪽에서는 평소에 이 친구들은 평소에 학습법 자체도 그냥 유형을 그냥 막 암기하는 게 오히려 편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를 막 파고드는 것보다도. 그래서 그냥 이쪽 친구들은 논술도 약간 그런 방향으로 조금 보여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비슷한 문제들 조금 더 뽑아가지고 요것도 풀고 요것도 풀고. 그러니까 이쪽은 조금 더 유형별 학습에 가깝죠. 논술에서. 논술에서 유형별 학습이긴 한데 저희가 원래 최고의 형태라고 지향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올바른 형태의 학습법이라 지향하는 건 원래 이쪽이에요. 시간도 많고 충분히 가능해요. 할 수 있고요. 내용 정리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쪽은 거의 완전한 형태로 지금 틀이 잡혀 있고요. 이쪽은 완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평소에 그냥 객관식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지.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시간을 이제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있으시면은 지금 질문을 좀 해주시죠. 그 개별적인 질문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좀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뭔가 같이 좀 고민해볼 만한 거 질문 해주시죠.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그 10분은 남아주시고 안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화수에는 각 선생님이 낮 시간대에 개별 상담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화금에는 그러니까 수리에 강사 선생님이
개별 상담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입시에 대해서 그 학생부하고 모든 성적표를 바꿔서 오시면은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 다 따져가면서 어떤 전형이나 학교가 좋을 건지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해드릴 거니까 데스크에 신청하시고 데스크에서 만약에 그 비대원생이나 상호부터는 비대원생은 이제 안 나온다고 했거든요. 비대원생이라서 이제 안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했다고 그 비대원생 좀 받아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오늘 여기 마치겠습니다.